비오는 시장 한복판, 도둑 누명을 쓰고 뺨을 맞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쓰러진 노인, 그리고 그 모습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더럽다는 듯 차창을 올려버린 여자. 그 여자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판사 서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뺨을 맞으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 검은 비닐봉지. 뒤늦게 그 봉지 속 내용을 확인한 판사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마는데요. 과연 그 낡은 비옥과 검은 봉지 안에는 어떤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평생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잔인한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꽉 막힌 도로 위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시장 입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서늘할 정도로 쾌적했지만 창밖의 풍경은 시끄럽고 어수선했죠. 뒷좌석에 앉은 서지은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운전석의 기사가 룸미러로 서지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장날이라 그런지 차가 통 빠지질 않네요. 서지은이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기사님, 제가 이쪽 길로 오지 말자고 했잖아요. 시장통 지나가면 냄새 배는 거 몰라요? 죄송합니다. 큰 길이 공사 중이라 내비게이션이 이쪽으로 안내를 해서. 됐어요. 창문이나 좀 올려봐요. 생선 비린내가 차 안까지 들어오는 것 같네. 서지은이 신경질적으로 손 소독제를 손바닥에 짜서 비볐습니다. 그때 차창 밖 생선가게 앞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서지은이 무심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어디서 도둑질이야? 생선가게 주인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앞에는 국방색 비옷을 뒤집어 쓴 노인이 바들바들 떨며 서 있었죠.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씨에 웬 비옷인가 싶어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낡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써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이 고무장갑 낀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니야. 나 돈 있어. 도둑 아니야. 노인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무언가 웅얼거렸지만 주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주인이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돈은 무슨, 훔치려다 딱 걸려놓고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장 내놔. 주인이 노인의 품을 뒤지려 하자 노인이 필사적으로 품속의 검은 비닐봉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주인이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노인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노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쓰러진 노인의 벙거지 모자가 벗겨지려 하자 노인은 황급히 모자를 다시 눌렀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노인은 품에 안은 비닐봉지만을 꽉 쥐고 있었죠.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지은이 혀를 쯧 찼습니다. 세상에, 저런 노인네들은 왜 저렇게 사나 몰라. 곱게 늙어야지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기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요? 서지은이 손을 휘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놔두세요. 엮이면 피곤해져요. 저런 사람들은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도 몰라요. 괜히 증인 서달라고 귀찮게나 하지. 서지은은 더러운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창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잉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올라가면서 바닥에 쓰러져 우는 노인의 모습이 서서히 가려졌습니다. 노인이 서럽게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창문이 완전히 닫히자 그마저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지은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최 기사님, 음악 좀 틀어줘요. 클래식으로. 그리고 빨리 좀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은은 멀어지는 생선가게 쪽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국방색 비옷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저 시장의 악취와 소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지은은 현관문을 열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평소라면 음식 냄새가 나야 할 부엌이 썰렁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강민호가 초조한 얼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서지은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어머니는? 저녁 안 드셨어? 강민호가 서지은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왔어? 어머니가 아직 안 들어오셨어. 서지은이 강민호의 손을 귀찮다는 듯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셔? 또 어디 경로당 가서 화투 치시나 보지. 아니야. 아침 드시고 나가셨는데 점심때도 안 들어오셨대. 내가 동네방네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계셔. 서지은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시어머니 문제까지 터지니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저번에도 슈퍼 간다고 나가서 옆 동네 놀이터에서 발견됐었잖아. 이번에도 어디서 길 잃고 헤매고 계시겠지. 강민호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비도 온다는데 우산도 없이 나가셨단 말이야. 치매 기운 있는 노인이 하루 종일 굶고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고. 서지은이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요양원 모시자고 했잖아. 당신이 효자 노릇한다고 집에서 모시겠다고 우겨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나는 내일 중요한 재판 있어서 쉬어야 해. 당신이 가서 찾아봐. 강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지은을 노려보았습니다. 강민호의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지은,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네가 판사 됐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너는 어머니가 걱정도 안 되냐? 누가 걱정 안 된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어. 근데 아직 연락이 없잖아. 나는 지금 나가서 전단지라도 돌릴 거야. 너는 집에서 연락 오나 잘 지키고 있어. 강민호가 식탁 위에 있던 겉옷을 거칠게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지은이 그런 강민호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버하지 마. 금방 찾을 거야.
그리고 나 내일 재판 기록 봐야 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쾅! 현관문이 부서져라 닫혔습니다. 집안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지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지은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확실해지겠네. 서지은은 옷장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다 문득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국방색 비옷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나갔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서지은은 책상 스탠드를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서지은은 커튼을 쳐버리고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시장 바닥 어딘가에서 누군가 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창밖에는 하염없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서지은은 법원 휴게실 창가에 서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컵에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서지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배석 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서지은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좀 편찮으신데 어제 집을 나가셔서 아직 안 들어오셨거든요. 네. 실종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습니까?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큰일이네요. 동료 판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신고는 했죠. 그런데 노인네가 신분증도 안 가지고 나갔고 치매기가 있어서 본인 이름도 말 못할 텐데 찾기가 쉽겠어요? 경찰들도 단순 가출로 보고 느긋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걱정되시겠어요. 빗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하시면 큰일인데. 서지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은요. 어차피 배고프면 파출소라도 찾아가시겠죠. 남편이 유난을 떨면서 전단지 돌린다고 난리인데 저는 솔직히 이번 재판 준비에 방해될까봐 그게 더 신경 쓰이네요. 서지은의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불쾌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지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서지은이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찾았어? 수화기 너머로 빗소리와 함께 강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비슷한 인상착의 노인이 없대. 병원 응급실도 다 뒤져봤는데 신원 미상 환자는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강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은은 주의를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목소리 좀 낮춰. 나 법원이야. 경찰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가서 찾는다고 뾰족한 수가 있어? 너는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어머니가 이 비를 맞고 밖에서 떨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너 진짜 너무하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나 오늘 야근해야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끊어. 서지은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서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어디 시설에라도 맡겨졌으면 좋겠네. 찾으면 바로 요양원으로 보내버려야지. 서지은에게 시어머니의 실종은 비극이 아니라 성가신 골칫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운전석에 앉아 피로한 눈을 비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비게이션은 또다시 시장 앞길을 안내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도로는 한산했지만 서지은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차가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어제 그 생선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늦게까지 장사를 했을 가게가 셔터가 내려진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임시 휴업이라고 적힌 종이가 비에 젖어 너덜거리고 있었죠. 서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날 대목에 웬 휴업이지? 돈독 오른 주인 남자가 웬일이래?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가게 옆 처마 밑에 상인 서너 명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열린 창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봐. 조회수가 벌써 10만이 넘었어. 김씨 그 양반 성격 더러운 줄은 알았지만 노인네를 이렇게 패대기 칠 줄은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라던데 그냥 돈이 모자라서 사정하고 있었대잖아. 어휴, 불쌍해서 어쩌나. 저렇게 맞고 나서 비틀거리면서 가던데. 경찰서에 잡혀갔다며? 서지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노인, 폭행, 경찰서. 불길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차 창문을 끝까지 내렸습니다. 상인들 쪽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어보려다 체면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눈을 가늘게 뜨고 상인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영상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국방색 비옷을 입은 노인이 생선가게 주인에게 뺨을 맞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차 안에서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노인이 쓰러지면서 비옷자락이 펄럭였고 그 순간 서지은의 눈공이 흔들렸습니다. 비옷 앞섭에 달려있는 단추. 서로 색깔이 다른 짝짝이 단추 중 하나가 유독 반짝였습니다. 저건 서지은의 기억이 순식간에 과거의 한 장면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몇 달 전 옥자가 비옷 단추가 떨어졌다며 반질고리를 찾던 날이었습니다. 서지은이 입다가 유행이 지나 버리려던 정장 재킷에서 금색 단추를 떼어내 옥자에게 던져주었죠. 어머니, 그냥 이거 다세요. 새 거 사러 가기 귀찮잖아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옷에 달린 건데 비싼 거 아니냐? 이 똥걸레 같은 비옷에 달기는 아까운데. 옥자는 그 금색 단추가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낡은 국방색 비옷에 정성스럽게 달았습니다. 국방색 비닐 위에 생뚱맞게 달려있던 금색 단추. 서지은이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단추가 영상 속 노인의 비옷에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어제 자신이 더럽다며 창문을 닫고 외면했던 그 노인이 바로 시어머니 박옥자였던 것입니다. 상인들의 대화가 다시 귀에 꽂혔습니다. 경찰이 와서 데려갔다니까 지구대에 있겠지. 근데 치매인지 말을 한마디도 못하더래. 쯧쯧, 자식들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노인을 혼자 돌아다니게 하고. 뒷차의 경적 소리에 서지은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거칠게 핸들을 꺾어 유턴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옥자를 보고도 못 알아본 채 지나쳤다는 사실, 그리고 옥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포처럼 밀려왔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 서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인근 지구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서지은의 머릿속에는 뺨을 맞고 바닥에 뒹굴던 비옷 입은 노인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이 옥자라면 자신이 저지른 짓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서지은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불안감과 공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달려온 서지은의 검은색 세단이 지구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린 서지은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구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지구대 안은 취객들의 고함과 전화벨 소리로 시장통만큼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서지은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새도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유치장 쪽에서 젊은 남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형사님, 이분은 치매 환자라고요. 신원 확인도 안 된 노인을 유치장에 가둬두는 게 말이 됩니까? 서지은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 국선 변호사 김민성이 경찰들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성의 등 뒤 유치장 철창 너머 구석진 의자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국방색 비옷, 물에 젖어 칙칙하게 늘어진 그 비옷을 보는 순간 서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지은이 다리가 풀릴 뻔한 것을 가까스로 버티며 경찰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비켜보세요. 경찰이 서지은을 막아서며 제지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지은이 경찰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유치장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창 안에 웅크린 노인은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낡은 비옷에 달린 금색 단추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지은의 눈을 찔렀습니다. 서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철창을 붙잡으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노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분 보호자 되십니까? 서지은은 김민성의 물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지은이 경찰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 열어요. 우리 시어머니라고요. 경찰이 당황하며 열쇠를 찾아
철창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서지은이 안으로 뛰어들어가 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역한 비린내와 쉰내가 코를 찔렀지만 서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의 젖은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네. 노인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비온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듯 필사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서지은이 울먹이며 노인의 손을 잡으려 하자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 잘못했어요. 안 훔쳤어요. 때리지 마세요. 서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지은이 억지로 노인의 모자를 벗겨내자 드러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 올랐고 찢어진 입술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백발 머리카락이 땀과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죠. 서지은이 입을 틀어막으며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박옥자였습니다. 어제 자신이 차창 밖으로 내다보며 혀를 찼던 그 도둑년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박옥자였습니다. 김민성이 굳은 표정으로 서지은에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서지은 판사님, 맞으시죠? 서지은이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어 김민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성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판사님을 모르는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일단 나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민성이 박옥자를 안쓰럽게 한번 쳐다보고는 먼저 유치장을 나갔습니다. 서지은은 박옥자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박옥자가 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거부하자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서지은은 비틀거리며 김민성을 따라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성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생선가게 주인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제가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입니다.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이 영상 덕분에 어머님은 무혐의가 입증됐습니다. 서지은이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생선가게 주인이 박옥자의 뺨을 후려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다시 봐도 끔찍한 장면에 서지은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런 천벌을 받을 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우리 어머니를. 서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김민성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조금 더 보시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김민성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옥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도로 위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서지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의 차였습니다. 영상 속 차량의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인상을 찌푸리는 여자의 얼굴은 분명 서지은 자신이었습니다. 서지은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성이 서지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판사님, 이 차, 판사님 차 맞죠? 서지은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화면 속의 서지은은 쓰러진 박옥자를 잠시 바라보더니 귀찮다는 듯
다시 창문을 올리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조사실 안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창문을 때렸습니다. 김민성이 태블릿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서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어머님을 발견했을 때 어머님은 빗속에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온다. 며느리 잡았다라고요. 서지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민성이 서지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쓰러진 채로 며느리의 차를 알아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어머님을 보고도 그냥 가셨더군요. 몰랐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신 겁니까? 서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노인네가 싸우는 줄 알고.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잔인한 겁니다. 법대 위에서는 그렇게 명철하시던 분이 가족이 길바닥에서 맞고 있는데, 그걸 그냥 노인네 싸움으로 치부하셨습니까? 김민성의 말은 법정에서의 선고보다 더 날카롭게 서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혐오하며 피했던 그 더러운 노인이 며느리를 위해 약을 구하러 갔던 시어머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맞아서 쓰러진 순간에도 며느리의 차를 알아보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사실. 서지은의 머릿속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아! 서지은이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선과 오만이 빚어낸 끔찍한 결과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김민성은 그런 서지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실 자격 없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가세요. 그리고 평생 이 기억 잊지 마십시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지만 서지은은 일어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유치장 쪽에서 박옥자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판사님, 우리 판사님. 서지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지구대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성 변호사는 말없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서지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유치장 철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박옥자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좁고 차가운 구석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제가 왔어요. 박옥자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뜩 겁먹은 눈동자가 서지은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초점을 잃고 흐릿하던 박옥자의 눈이 서지은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박옥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판사님 오셨네. 서지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판사님. 박옥자는 며느리를 알아보면서도 여전히 서지은을 어려운 판사님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울음을 삼키며 박옥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 왔어요.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요. 박옥자는 서지은의 손길이 닿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서지은임을 확인하고는 안도하며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뒹굴어 흙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찢어진 볼품없는 봉지였죠. 비릿한 생선 냄새와 알 수 없는 한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옥자가 그 더러운 봉지를 보물단지처럼 서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판사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이거 지키느라 혼났어요. 그놈이 뺏으려고 해서. 서지은이 영문을 몰라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지는 축축하고 묵직했습니다. 서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이겨진 한약 파우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한약물이 터져나와 봉지 안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껍질이 다 깨지고 뭉개진 군밤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멍하니 봉지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박옥자가 서지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시장에 용한 약재상이 왔대서 그거 먹으면 악이 들어선다고 해서 샀지요. 우리 판사님 악이 기다리느라 속 타는 거 내가 알지. 이거 먹으면 금방 소식 온대요. 서지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던 자신을 위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시장통을 헤매며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박옥자가 뭉개진 군밤 하나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판사님 좋아하는 군밤. 퇴근하고 오면 배고프다고 했잖아요. 따뜻할 때 먹어야 하는데. 다 식어서 어쩌나. 서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가 귀찮아서 요양원에 보낼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며느리의 임신 걱정과 간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에게 뺨을 맞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박옥자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은 바로 며느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서지은이 봉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박옥자가 우는 서지은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 울어? 맛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다시 사올게. 울지 마요, 판사님. 박옥자는 자신의 찢어진 입술과 멍든 눈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며느리의 눈물만이 걱정될 뿐이었죠. 서지은은 박옥자의 더러워진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 눈물에 젖어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찰들도 김민성 변호사도 숙연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대 안에는 서지은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박옥자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에 빗물과 흙탕물이 묻었지만 서지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터진 한약 냄새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은은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는 것 같아 견뎌야만 했죠. 박옥자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조차 어색해하며 몸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차 좋다. 따뜻하다. 박옥자가 창밖을 보며
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지은이 핸들을 잡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따뜻한 집으로 가요. 가서 씻고 맛있는 거 드세요. 나는 괜찮아. 판사님 피곤할 텐데. 집으로 가는 길, 서지은은 신호대기에 걸릴 때마다 박옥자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자신이 외면했던 그 자리, 그 도로를 지나며 서지은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닫아버린 창문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지은은 박옥자를 부축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에는 남편 강민호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직 밖에서 어머니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지은은 박옥자를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얼굴 좀 봐요. 약 발라야 해요. 서지은이 연고를 덜어 박옥자의 얼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옥자가 기겁하며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소파 구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때리지 마세요. 서지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박옥자는 부들부들 떨며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돈 줄게요. 도둑 아니에요. 때리지 마요. 생선가게 주인에게 맞았던 공포가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은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이 때리려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서지은이 무릎을 꿇고 박옥자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안 때려요. 제가 어머니를 왜 때려요? 서지은이 소리치자 박옥자가 슬그머니 눈을 떴습니다. 박옥자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 우리 며느리? 네, 며느리 지은이요. 약 바르려고 그런 거예요. 아프게 안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서지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박옥자의 멍든 뺨에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습니다. 보라색으로 피멍이 든 광대뼈, 찢어진 입술. 약이 닿을 때마다 박옥자가 움찔거렸습니다. 서지은은 그 움찔거림이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옥자가 서지은의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듯 말했습니다. 판사님, 나 냄새나지? 미안해. 비옷 입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서지은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어머니 못 알아본 저. 다 제가 나빠서 그래요. 서지은은 박옥자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박옥자의 젖은 비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서지은은 그 냄새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박옥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서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서지은의 머리카락을 어설프게 쓸어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 내가 약 구해왔으니까 이제 아기 생길 거야. 울지 마.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맞고도 며느리의 배를 걱정하는 시어머니. 서지은은 그 지독한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사라는 직함도 엘리트라는 자존심도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된 며느리로서의 통합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사이로 짓이겨진 군밤 한 톨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치 서지은의 부서진 마음처럼 처참하게 으깨진 군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경찰서 조사실 안은 냉랭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 박 씨가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죠. 그의 앞에는 서지은이 팔짱을 낀 채 서슬 퍼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법대 위에서 피고인들을 심판하던 판사의 위엄이 지금 이 좁은 조사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억울하다는 듯 형사에게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형사님, 내가 몇 번을 말해요. 그 할머니가 먼저 물건을 훔치려는 것 같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판사님 시어머니인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형사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CCTV에 다 찍혔다니까요. 할머니는 돈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진 거지 물건을 훔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훔쳤다고 해도 사람 뺨을 그렇게 후려 패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내가 홧김에. 그리고 합의하면 되잖아요. 치료비 다 물어주고 위자료도 넉넉히 드릴게. 예. 판사님, 한 번만 봐주쇼. 우리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장사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박 씨가 비굴하게 웃으며 서지은에게 손을 비비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지은이 입꼬리를 비틀어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지은이 천천히 박 씨 앞으로 다가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합의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요. 예. 아니, 그게 무슨. 서지은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진단서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지며 전치육주, 뇌진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에 놓인 복지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예요. 당신이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 우리 어머니 머리가 깨질 수도 있었다고요. 박 씨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지은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맞고 나서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요? 사람이 손만 들어도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러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벌벌 떤다고요. 그런데 돈 몇 푼으로 퉁치자고요? 아니, 그래도 판사님이시니까 법대로 하면 초범이고 하니 집행유예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판사가 아니라 당신한테 맞은 피해자의 가족으로 온 겁니다. 내가 아는 모든 법적 지식을 동원해서 당신을 가장 무겁게 처벌받게 만들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 보세요. 어디 나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나 봅시다. 서지은이 형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희는 합의 의사 전혀 없습니다. 구속수사 원칙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따로 들어갈 겁니다. 가게 보증금 정도로는 어림도 없을 테니 각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씨, 들었지? 이제 검찰로 넘어갈 거니까 옷이나 챙겨. 형사가 박 씨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씨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박 씨가 서지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서지은이 더럽다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지은이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때린 건 도둑이 아니라 누군가의 귀한 어머니였어요. 감방에 들어가서 뼈저리게 후회하세요. 평생. 서지은은 울부짖는 박 씨를 뒤로하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던 복수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법으로 그를 심판한다고 해도 이미 부서져 버린 어머니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은의 집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서지은이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정성껏 끓인 전복죽과 부드러운 갈비찜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죠. 박옥자는 식탁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며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씻었지만 박옥자의 얼굴에 남은 멍자국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서지은이 국그릇을 박옥자 앞에 놓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제가 푹 익혀서 질기지 않을 거예요. 박옥자가 수저를 들지 못하고 서지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기, 판사님.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 귀한 걸 내가 먹어도 되나? 판사님 먼저 드셔야지. 나는 그냥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되는데. 서지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억울함을 풀어드렸지만 박옥자에게 서지은은 여전히 어려운 판사님이었습니다. 서지은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며느리 지은이라니까요. 이제 판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아가라고 부르세요. 네. 서지은이 숟가락에 고기를 얹어 박옥자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박옥자가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습니다. 고기를 받아먹는 박옥자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주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하인처럼 고마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선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옥자가 고개를 조아리며 계속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서지은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잘해드려도 아무리 웃어 보여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서지은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서지은이 왈칵 눈물을 쏟을 것 같은 것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맛은 어떠세요? 입에 맞으세요? 박옥자가 입안의 고기를 급하게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맛있습니다. 판사님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저 같은 노인네 호강시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서지은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발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지은이 박옥자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어머니 며느리예요. 가족이잖아요. 왜 자꾸 남처럼 그러세요? 박옥자가 당황하며 손을 빼내려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나 보네요. 배운 게 없어서.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 박옥자의 눈에는 서지은이 화를 낼까봐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치매가 기억을 갉아먹은 자리에 남은 것은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판사 며느리를 어려워했던 본능적인 공포와 위축감뿐이었습니다. 서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옭아매고 있었는지, 자신의 성공과 권위가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높은 벽이었는지 말입니다. 서지은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박옥자가 우는 서지은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혹시라도 혼날까봐 손을 거두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판사님. 누가 보면 제가 판사님 울린 줄 알겠어요. 뚝 하세요, 네. 박옥자의 서툰 위로가 서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어머니의 손길. 하지만 그 손길조차도 자신을 판사님으로 대하는 예의 바른 터치였습니다. 서지은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법으로 세상의 시시비비는 가릴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 놓인 이 차가운 밥상은 그 어떤 법으로도 치울 수 없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서지은의 법복 입은 사진이 이 상황을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박옥자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베란다 창으로 들어와 박옥자의 백발을 비쳤습니다. 박옥자는 여전히 서지은을 어려워하며 손을 맡긴 채 얌전히 앉아 있었죠. 서지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바짝 깎았나? 박옥자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판사님이 깎아주신 건데 아플 리가 있나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서지은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톱가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옥자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서지은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다가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머리 아프세요? 아니,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아까 밥 먹은 게 체했나? 박옥자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서지은이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물 좀 드셔보세요. 체하신 거면 소화제라도. 서지은이 컵을 내밀기도 전에 박옥자가 입을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우. 박옥자가 화장실로 다급하게 뛰어갔습니다. 서지은도 놀라서 뒤따라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박옥자가 변기를 붙잡고 심하게 구토를 했습니다. 서지은이 등을 두드려주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갈까요? 박옥자가 고개를 들여다 말고 비틀거렸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박옥자의 눈이 흰자위를 보이며 뒤집혔습니다. 몸이 힘없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옥자의 머리가 화장실 타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서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박옥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박옥자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거렸습니다. 서지은의 손이 피와 토사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서지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 죽어요. 빨리요. 머리를 다쳤는데. 숨이. 서지은의 목소리가 공포로 인해 갈라졌습니다.
구급대원의 지시대로 기도를 확보하려 했지만 박옥자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지은은 박옥자의 차가워지는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 좀 뜨세요. 저지은이에요. 어머니. 박옥자의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판사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옥자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서지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죄송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심장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지은은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기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연성 뇌출혈입니다. 며칠 전 폭행당하실 때 충격이 있었던 것 같네요. 혈관이 서서히 터져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지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차를 세우고 어머니를 구했더라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방관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서지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원 동료들, 대학 동기들, 심지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까지. 서지은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온 메시지 하나를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너 아니지? 지금 난리 났어. 확인해봐. 메시지 아래에는 유튜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썸네일에는 충격, 패륜 판사의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서지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서지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엘리트들의 실체를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가면을 쓴 유튜버가 흥분한 목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곧이어 흔들리는 카메라 영상이 나왔습니다. 시장통에서 박옥자가 뺨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서지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되면서 차창 안에 서지은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더럽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 표정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맡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며느리? 알고 보니 현직 판사? 차 번호판 조회 결과 확인. 유튜버의 내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차의 주인은 서울중앙지법의 서지은 판사입니다.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폭행당하고 있는데 창문 닫고 도망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판사의 수준입니다. 영상의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네. 저러고도 판사라고? 와, 소름 돋는다. 시어머니인 줄 알면서도 저런 거야? 저런 사람이 남을 심판한다고? 당장 파면시켜라. 신상 다 털렸다. 집 주소 공유합니다. 서지은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지은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혀 쩍 갈라졌습니다. 마치 서지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박옥자님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서지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상태가 위독하십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건데 오늘 밤이 고비예요. 다른 가족분들에게도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지은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있고 자신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의 대형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현직 판사가 폭행당하는 시어머니를 유기했다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TV 화면에 모자이크된 서지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TV와 서지은을 번갈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니야? 옷도 똑같은데? 맞네. 그 판사네. 세상에, 뻔뻔하게 여기 앉아 있었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서지은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은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탑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사람들에게는 가식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 편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강민호의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응급실 앞을 서성이는 서지은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호의 눈은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서지은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퉁퉁 부은 눈, 서지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에게는 그 모습조차 가증스럽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다짜고짜 서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서지은, 너 정말 제정신이야? 그 영상 진짜 너야? 서지은은 강민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내가 그랬어. 강민호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지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지은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그저 휘청거렸습니다. 뺨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서지은은 맞은 부위를 감싸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맞을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지은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짐승도 제 새끼, 제 부모는 알아봐. 어떻게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맞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 네가 그러고도 판사야? 미안해.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했어? 어머니가 저 차가운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미안해? 강민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강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서지은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서지은의 가슴을 맞고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장 찍어. 너랑은 단 1분 1초도 한 집에서 못 살아. 내 인생에서, 내 호적에서 당장 나가. 서지은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서지은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서류를 주었습니다. 알았어. 안 그래도 짐 챙겨서 나올 생각이었어. 당신 힘들게 안 할게. 뭐? 짐을 챙겨? 넌 양심도 없니?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는데 네가 어딜까? 강민호가 서지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실 때까지 옆에 붙어 있어. 네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지키라고. 속지 않은 척이라도 하란 말이야. 서지은이 강민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머니 곁은 내가 지킬 거야. 당신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있을 거야. 더러운 입으로 어머니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강민호는 침을 뱉듯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지은은 강민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지은은 주머니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처장님. 서지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 부장, 지금 뉴스 봤나? 자네 집 앞에 기자들이 깔렸어. 법원 앞에서도 시위대가 날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릴 테니 출석해서 소명하게. 서지은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장님. 소명하지 않겠습니다. 변명할 것도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냥 인정하겠다는 건가? 네. 지금 바로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 부장, 진정하고 다시 생각. 서지은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서지은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삑, 삑, 삑.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박옥자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소독 가운을 입고 박옥자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옥자의 얼굴은 산소호흡기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손등에는 수많은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보며 판사님, 식사하세요라며 웃던 분이었습니다. 서지은이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박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온기는 사라지고 싸늘하게 식은 손이 서지은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지은이 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은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기계음만이 차갑게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서지은은 박옥자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판사 그만뒀어요. 이제 판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시면 저 그냥 며느리라고 불러주세요. 네. 서지은은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판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창피해하고 귀찮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옥자가 치매에 걸려 정신을 놓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판사 며느리의 체면과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사랑을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눈 좀 뜨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군밤도 사왔어요. 네, 제발이요. 서지은은 박옥자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듯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지난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들 속에서도 서지은은 늘 박옥자에게 차가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저 처음 시집 올 때 예단비 아껴서 제 옷 사주셨잖아요. 판사는 좋은 옷 입어야 한다고. 그때 제가 촌스럽다고 안 입어서 어머니 속상해 하셨죠? 그거 지금 입고 올게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봐주세요. 서지은의 목소리가 점차 울음 섞인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박옥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박옥자가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이 되자 병실 안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지은은 뻣뻣하게 굳은 박옥자의 손을 주무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한 번도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어머니 진짜 사랑했어요. 표현이 서툴러서 제가 못돼 먹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박옥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서지은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박옥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서지은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서지은이 숨을 죽이고 박옥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안에서 박옥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서지은이 급히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지은이에요. 박옥자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서지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님. 서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순간에도 박옥자는 서지은을 며느리가 아닌 판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판사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라니까요. 제발, 제발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니. 박옥자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서지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높으신 분을 향한 어려움과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에 새겨놓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는 죽음조차 그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지은은 박옥자의 손을 잡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새벽 병실의 정적을 깨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새벽의 푸른 기운이 병실 창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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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서지은이 깜짝 놀라 박옥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박옥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요. 서지은이 다급하게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와 박옥자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서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박옥자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지은이 박옥자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저 용서해주고 가셔야죠. 박옥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서지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박옥자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서지은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지은이 숨을 죽이고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지은이에요. 며느리 지은이요. 박옥자가 힘겹게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어졌지만 서지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판사님, 서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박옥자는 서지은을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높고 어려운 존재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은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판사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라니까요. 제발, 제발 지은아 하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네. 박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박옥자는 서지은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며느리 불쌍한 애니까 판사님이 잘 좀 봐주세요. 박옥자의 눈에는 서지은이 자신을 심판하러 온 판사이자 동시에 자신의 며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로 비쳤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서지은을 눈앞에 있는 판사 서지은에게 부탁하는 아이러니, 그것은 치매가 만들어낸 혼란이자 평소 서지은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먼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서지은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라고요. 제가 그 나쁜 년이라고요. 으흐흑. 박옥자는 대답 대신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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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길게 이어지는 기계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지은은 박옥자의 시신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으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서지은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고 병원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화려한 조화도 북적이는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서지은은 상복을 입고 텅 빈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옥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서지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향불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지은은 무릎 위에 놓인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온 박옥자가 마지막까지 입고 있었던 낡은 국방색 비옷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탕물이 묻은 비옷에서는 여전히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서지은이 비옷을 얼굴에 묻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병원 약봉지 뒷면에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옥자가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었던 메모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판사님, 똑똑하고 제일 예쁨. 밥 먹을 때 소리내면 안 됨. 판사님 싫어함. 냄새나는 옷 입고 앞에 가지 말기. 지은아 사랑한다. 아기 꼭 생길 거야. 서지은이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메모장에는 온통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심해야 할 행동 강령과 며느리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라는 이름은 메모장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살아서는 한 번도 편하게 불러보지 못하고 종이 위에만 몰래 적어두었던 이름. 서지은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이 왜 이러고 살았어요? 소리 좀 지르지. 욕이라도 좀 하지. 아무도 없는 빈소에서 서지은의 후회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법복이 판사라는 직함이 어머니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서지은은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후 시끌벅적한 재래시장 한 구석, 허름한 건물 2층에 작은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 마이너스 서지은 변호사. 사무실 안은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시장 상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의 서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도도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이거라도 받아. 내가 줄 게 없어서 그래. 서지은이 손사래를 치며 할머니의 손을 다시 밀어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셔서 맛있는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나. 복 받을 거야. 할머니가 나가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지은은 도시락을 꺼내는 대신 책상 서랍에서 종이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군밤이었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군밤 껍질을 까며 서지은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방색 비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박옥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지은이 군밤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사진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군밤이 참 달아요. 어머니가 사오셨던 것보다 더 맛있네요. 대답 없는 사진 속 박옥자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목이 메어 군밤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사람들 안 미워해요. 냄새난다고 피하지도 않고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서지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서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박옥자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어머니.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이 서지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불효라는 주홍 글씨가 서지은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지은은 다 먹지도 못한 군밤 봉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이제는 허공에 대고 되뇌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글펐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세요. 제가 진짜 잘해드릴게요. 그때는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어리광 부리세요. 서지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박옥자가 입었던 낡은 비옷처럼 서지은을 쓸쓸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후회와 그리움이 좁은 사무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판사님이라 부르며 떠난 어머니. 그녀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건 자신의 아픈 몸이 아니라 혹시라도 며느리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이었음을, 그 낡고 초라한 옷차림 속에 자식을 향한 가장 위대한 헌신이 숨겨져 있었음을 말이죠. 사랑합니다, 어머니.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신 부모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만큼은 쑥스러움을 뒤로하고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더 늦기 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화면 채널 로고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자연스럽게 떠오름. 오늘 서지은의 눈물에 함께 가슴 아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감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달밤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